17번 보겠습니다. 콕과 캠벨이 분리했던 정책 타당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1번 내적 타당도는 정책 수단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외적 타당도는 정책이 다른 상황에서도 실험에서 발견된 효과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3번 구성 타당도란 처리, 결과,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 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구성 타당도라고 표현합니다. 4번 결론의 타당도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거든요. 정책 실시와 영향의 관계에서 정확도를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크리밍 효과하고 호손 효과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뭐라고 그랬어요? 다크 호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다크 호표. 그러니까 크리밍 효과, 호손 효과는 전부 다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그 다음에 표본의 비대표성, 전부 다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다. 오케이? 5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118번에서 내적 타당성 위협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박스에 보니까 실험 효과, 회귀 효과, 성숙 효과, 역사 효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A를 보면 순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 집단의 특성의 변화. 뭐야? 성숙 효과죠. B.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 그 시험의 친숙도가 높아지겠죠. 시험이 아니라 실험이라고 해야겠네. 실험의 친숙도가 높아져서 측정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뭐야? 실험 효과예요. 그 다음에 C에 보면 빨간 볼펜 좀 C에 특정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발생한 다른 어떤 외부적 사건 때문에 나타난 효과. 특정의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즈음에 발생한 다른 역사적 외부 사건. 역사적 효과예요. 역사 요인. D.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 대상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보다 덜 극단적인 상태로 표류하게 되는 것 또는 돌아오게 되는 것을 회귀 효과 이렇게 각각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120번. 다음 정책평가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렴이라는 이론적 구성 요소에 대한 측정 지표가 성공적으로 조작화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건 좀 전에 얘기했던 구성적 타당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성적 타당도. 두 번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처럼 정책 효과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닌지, 다시 말해서 오직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뭐야? 내적 타당도죠. 정책 효과가 오로지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적 타당도에 관한 거예요. 세 번째,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난 A 사업을 전국 광역시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 경우에 효과적인지도 검토해보는 거. 외적 타당도죠. 그죠? 외적 타당도에 관한 거예요. 4번. 정책의 대상 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지만 정책 평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각 시기별 정책 결과의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건요, 일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부동산 정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야. 1월, 3월, 5월 이렇게 시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봤는데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야. 타당도가 아니라. 아셨어? 타당도는 정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뢰도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오케이? 일관성을. 여러분들 1월 달에 본 모의고사, 2월 달에 본 모의고사, 3월 달에 본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해야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죠. 근데 1월 달에 본 성적은 막 성적이 행정학 성적이 95점 나왔어요. 2월 달은 70점 나왔어. 또 3월 달은 또 100점 나왔어. 이거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변동이 심하면 일관성이 결여되잖아.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표현은 정책의 대상 집단과 내용 등이 동질적이지만 정책 평가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각 시기별로 정책 결과의 측정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일관성으로서의 신뢰도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서 거리가 있는 것은 4번 내용이죠. 4번은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을 의미하는 거야. 121번은요, 앞에 풀었던 문제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그 118번 이것과도 이제 비슷한 거니까. 자, 122번 보겠습니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하고 외적 타당성의 설명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1번에 나와 있는 역사요인, 성수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은 다크호표입니다. 오케이? 네. 다크호표.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이건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들이죠. 이 내용들은. 2번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 124번의 해설을 보세요. 거기 보면 실험의 종류가 나와 있죠?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실험은요. 내적 타당성이 매우 높아요. 오케이? 진실험. 진실험이란 뭐야? 진실험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서로 일치되는 실험이 진실험이에요. 두 개의 집단이 똑같아요. 아셨어요? 이게 진짜 실험이야. 준실험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유사한 거, 이게 준실험이에요. 오케이? 비실험은 비교 집단이 없어요.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해보는 게 비실험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G실험 얘기했잖아. 이게 실험 집단이고 이게 통제 집단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G들을 집어넣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스턴트만 제공하고 여기는 인스턴트를 배제하고 그러나 나타나는 효과를 비교해 본다 이 말이야. 응? 근데 이게 서로 일치된다면 이게 진짜 실험이에요. 오케이? 이런 진짜 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지. 그치? 근데 진실험은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두 집단을 똑같이 일치시키는 이런 경우는 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쌍둥이로 갖다 이렇게 한 명씩 배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집단의 특성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험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어떻든 그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아셨어요? 그렇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비실험이야. 아셨어? 비실험 이런 경우가 실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하나의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 그래서 122번 문제 보시면 2번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 진실험이 높은 것은 뭐야? 아니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설에 나온 것처럼 준실험은 진실험에 비해서 내적 타당성이 상대로 낮다 그 말이야. 오케이? 내적 타당성이 제일 높은 것은 진실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에서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이 진실험보다 낮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실험 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이걸 뭐라고 해? 이걸 호손 효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실험 대상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응? 이게 호손 효과예요. 다수적 처리에 한 간섭은 이런 거야. 여러 번 실험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실험 조작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집단하고 비교해보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야, 결론이. 이게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이에요. 3번은 호손 효과입니다. 4번.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이 아니라 내적 타당성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24번.
정책평가에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준실험 설계보다는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 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 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분들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다고 그랬잖아. 준실험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 1번 내용은 틀린 표현이에요. 진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높아요. 준실험에 비해서. 응? 그래서 지금 문제 나왔는 것처럼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건 적절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적 타당성이 높으니까 진실험은. 응? 2번.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 평가가 내적 타당성이 있는 평가다. 내적 타당성은 정책의 집행과 효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추론이 가능한 평가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여기 설명하는 것을 내적 타당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3번. 원인이 허위 변수하고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맞죠?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 자, 아까 설명했는데 허위 변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은 허위 변수입니다. 억제 변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혼란 변수는 과대 과소평가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왜곡 변수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맞는 표현이죠. 허위 변수나 혼란 변수를 배제할 수 있다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4번.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이 필요하다. 무작위로 배정하거나 사전 측정이 이루어진다면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실험 집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 통제 집단 있는데, A하고 B, G를 한 마리씩 집어넣었어요. 얘는 몸무게가 110g이고 얘는 몸무게 100g이에요. 그런데 얘는 계속 인스턴트를 제공했고 얘는 인스턴트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얘는 130g이 되고 얘는 120g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할까요? 150이 되고 얘는 130이 됐어요. 근데 이 차이가 요것 때문에 이 차이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인스턴트로 인해서 이런 차이를 가져왔다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구성이 달랐잖아요. 출발부터가. 얘는 얘보다 몸무게 더 많잖아. 지금 107이고 100이라니까. 이게 선발이 잘못된 거죠? 이게 선발 요인이에요. 아셨어요? 선발이 잘못됐단 말이야. 이런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내적 타당성이 조회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발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게 일치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이게 일치되지 않으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발 요인 또는 상실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실 요인은 반대예요. 여기 5마리가 있어요. 여기도 5마리가 있어요. 쥐가. 쥐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근데 이 5마리 쥐 몸무게 평균이 100g이고 얘도 5마리 몸무게 평균이 100g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스턴트를 제공했고 얘는 인스턴트를 제공을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무게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인스턴트를 전혀 제공 안 하니까 짜증난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 나와버렸어. 여기서 이게 상실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상실이란 말이야. 중도에 탈락하고. 그리고 나머지 2마리만 남았는데 이 2마리는 이 몸무게 평균이 90이에요. 이 남아있는 2마리 평균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얘는 몸무게 평균이 130g이 되고 얘는 몸무게 평균이 예를 들어서 110g이 됐다.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 탈락하고 남아있는 애들은 처음에 90g이 됐으니까. 아시겠어? 이걸 상실 요인이라고 해요. 중도 탈락.
그러니까 선발 요인이나 상실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배정이나 사전 측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124번에서 1번이 틀렸습니다. 준실험 설계보다 진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 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는데 내적 타당성이 높은 것은 뭐라고? 진실험 설계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진실험 설계보다 준실험 설계를 사용할 때 내적 타당성의 저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왜? 준실험은 이 두 집단이 별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게 준실험이란 말이야. 비슷하단 말이야. 두 집단이. 그게 준실험이에요. 자, 124번은 그래서 1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126번. 정책 평가와 방법 가운데 자연실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실험이요. 1번 자연실험은 준실험이 아닌 진실험에 가까운 실험 설계다. 진실험은요,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자연실험은 준실험적 성격이에요. 두 집단이 비슷하다는 조건이란 말이야. 근데 진실험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연실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연실험은 준실험 성격이 강하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실험은 준실험이 아닌 진실험에 가까운 실험 설계 방식이다. 틀렸죠? 2번 자연실험에서는 사회실험에 비해서 비용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 진실험은 인위적이니까요. 근데 준실험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문제랄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제기되는 게 좀 덜하다 그 말이야. 3번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인 관계에 있을 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그 1학년 1반부터 시작해서 1학년 10반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럼 1반하고 3반 이렇게 이 집단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연실험에 가까운 거죠.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아셨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자연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실험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비용의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겪을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연실험에서 실험 여건은 자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연실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자, 126번에서는 1번이 틀렸어요. 자, 127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 정보 업무 평가에 관한 거 유의해 두셔야 됩니다. 이 정보 업무 평가에 관한 내용. 자, 정부에 실시하고 있는 분석 및 평가 제도의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정보 업무 평가에 관한 것이 이제 뒤에 문제, 여러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확인할 텐데, 자, 기억.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 편익도 비교 분석한다. 비용과 편익 둘 다 분석합니까? 맞습니다. 이 규제 영향 분석에서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그거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규제 영향 분석은 어느 한쪽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비용의 측면, 편익의 측면을 동시에 분석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하되 필요시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실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예요? 행정안전부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국가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해요? 기획재정부에서 해요. 기획재정부에서. 얘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들은 자체평가를 하죠. 근데 공공기관은
외부에서 평가합니다. 오케이? 공공기관은 외부에서 평가하잖아. 응? 공공기관의 평가기관이 바로 기획재정부예요. 근데 지방공기업은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단 말이야. 국가공기업하고 다르게. 아셨어요? 이거 정보업무 평가에 보면 정보업무 평가 기본법상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필요시에 정보업무 평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를 왜곡한 것 같아요. 평가를. 그럼 이렇게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국무총리가. 아셨어? 원칙적으로 자체평가를 하는데 자체평가를 하니까 막 왜곡해서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왜곡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죠? 조작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면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릴. 자, 재평가 국무총리가 하는 겁니다. 릴. 환경영향평가는 2003년도 환경영향평가법에 처음으로 근거가 명시된 후 발전해온 평가제도다. 그런데 그 해설을 한번 보세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그것에 관한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법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응? 자, 여기 옳은 것은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굉장히 성공이에요. 문제 푸는 게. 그래도 정책론까지는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조직론 들어가면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앞에 정책론만큼 그렇게 설명이 자세하진 않아요. 조직론 이 정도는. 예. 오늘이 3주차죠? 예. 뭐랄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뭐 아시다시피 좀 그 문제에 대한 설명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뭐 진도 끝나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집의 문제 풀면서 굉장히 진짜 후회 많이 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문제를 몽땅 해가지고. 네. 나는 이렇게 문제 많이 풀어보면 좋겠지 생각하고 한 거지만 실제 여기 지금 빼는 문제들 있잖아. 문제 많이 빼면 여러분들 싫어할 거라고. 갑자기 많이 풀어주기를 원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이 미스테이크죠 이게. 네? 네. 문제를 많이 풀어줘야 될 상황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압박을 받고. 더구나 여러분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또 설명도 많이 해야 되고. 참. 자, 128번 보겠습니다. 정보업무 평가 기본법상 정책평가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업무 평가 시행 계획에 기초해서 자체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자체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 이런 정보업무 평가는 매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계획도 매년 수립해야겠죠. 자체평가 계획도. 두 번째, 국무총리는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 관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해서 특정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데 2 이상의 관련 시책이라는 건 뭐냐면 남북 협력 사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북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도 연관되죠. 통일부도 연관되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개별 관광은 가능하지 않느냐. 어? 개별적으로 뭐 금강산 관광이라지 이런 거 가능하지 않느냐. 남북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것도 이루어지게 된다면 필요한 도로 같은 것도 이제 다시 연결시키고 철도 연결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문화체육관광부도 연관이 돼요. 국방부도 연관이 될 것이고 이 남북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남북한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 또 남북한의 현안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시책이잖아요. 그럼 어느 기관에서 이걸 평가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뭐야? 특정 부분의 평가잖아.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특정 부분의 평가이기 때문에 특정 평가입니다. 특정 평가 누가 한다고? 국무총리가. 아까 재평가 누가 한다고? 국무총리가. 응?
3번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보무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 소속기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포함돼야 안 돼요? 평가 대상에? 평가되죠. 포함돼요. 평가 대상에. 4번 정보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는데 위원장이 2명이고 15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2명이에요. 정보규제위원회가 있죠. 그 정보규제위원회도 위원장이 2명이에요. 자, 128번은 4번이 틀렸고 129번 정보무 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이 정보무 평가 기본법에 의한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틀렸어요. 그죠? 이 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위원회로서 정보무 평가 기본법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합동평가가 이루어지는데 합동평가가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내려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평가를 합동평가라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같이 합동평가를 하게 돼요. 아셨어요?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주무부 장관이 오케이? 이걸 합동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위원회로서 정보무 평가 기본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합동평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주무부 장관이 합동평가하는 거예요.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 3번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오케이?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죠? 재평가는 총리가 한다고 그랬어요. 특정평가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인데 그 국가의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평가하고 지방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각각.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주무부 장관이 각각. 자, 130번 보겠습니다. 정보무 평가 기본법상 정보무 평가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2번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근데요, 지금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보세요. 공정성,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2분의 1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니까 이게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잖아. 3분의 2 이상이에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입니다. 3번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4번 공공기관의 경우는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기업 내부 기관이 평가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한다. 자, 130번에서는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133번 보겠습니다.
다음 행정이론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는데요. 자, 박스에 보면 변화 시작의 시간적 전후관계나 동반관계, 변화 과정의 시간적인 장단관계를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하는 접근 방법이다. 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타이밍, 정책 대상자들의 학습 시간, 정책의 관련 요인들 간의 발생 순서 등이 정책 효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시차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행정학 교수 가운데 정정길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이론이에요. 시차이론. 무슨 말이냐면 정책을 결정에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시차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시차를 고려해서 정책 효과를 판단해야만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것이 시차이론이에요. 그것은 각 나라마다 또 다르겠죠. 각 나라마다. 또한 정책을 실시한 전후관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먼저 실시하고 어떤 정책을 나중에 실시하고 이런 전후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도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지금 부동산 가격이 7년 동안 계속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18번 시행을 했어요. 근데도 효과가 없었잖아. 그리고 결국에는 19번째 12월 16일? 맞습니까? 그때 이제 정책 발표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돼요. 과연 제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지. 그러면 이건 정부 실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도입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벌써 18번 계속 그 정책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호수를 치고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이 발표했던 것을 먼저 시행했어야 된다는 거야. 보다 강력하게. 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차이론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그럼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출제는 안 돼요. 9급에서는. 이거 이제 이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이걸 지문에 하나의 인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차이론은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바탕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이런 식의 지문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시차이론이 나오면 내가 기본 이론 시간에 설명 안 했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번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인 변수들이 작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이 정책을 지금 시행할 거 아니라 훨씬 앞에 시행했더라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2번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변경을 시도해야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도 주목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이밍이죠. 어느 시점에 변경을 가할 것인가. 이게 타이밍이에요. 정책의 변경. 3번 정책이나 제도의 효과는 어느 정도 숙성 시간이 지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보통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요. 보통 얘기하기를 6개월 정도는 지나야 그 효과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6개월 정도 지나야만이. 4번 시차적 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개혁의 실패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야. 시차이론에 관한 겁니다. 자, 133번은 1번이 틀린 내용이죠. 자, 135번 볼까요? 다음 특징을 가진 정책 변동의 모형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정책 변동의 모형은 그 1, 2, 3, 4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 흐름 모형, 단절적 균형 모형,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정책 패러다임의 변동 모형 이렇게 되는데, 자, 134번 위에 문제 보세요. 여기 보면 피터 홀에 의해서 제시된 정책 변동 모형으로서 목표, 수단, 환경의 세 가지 변수 가운데 목표와 수단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변동 모형, 목표와 수단 간에 이걸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라고 표현해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135번에 보면 박스에서 분석 단위로 정책의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두 번째, 신념체계나 정책 학습 등의 요인은 정책 변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세 번째, 정책 변동 과정에서 정책의 중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이 신념체계, 그 다음에 정책 학습 이거 나오잖아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책 지지 연합이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을 형성하는 거야. 오케이?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합을 구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념이 각기 다른 연합들이 있으면 서로 상충되고 대립하겠죠. 그죠? 이건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단절 균형 모형은 이런 거야. IMF를 계기로 해서 그때까지 제도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이거에 의해서 비정규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에는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쭉 이게 진행되다가 또 다른 사건이 나타나면 또 새로운 제도가 나타나겠죠? 이게 단절 균형 모형이에요. 오케이? 단절 균형 모형. 자, 135번은 정책 지지연합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136번하고 137번은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인데 136번을 보겠습니다. 자, 후구도하고 피터스의 정책 변동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정책 변동은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정책의 혁신. 정책 혁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의 승계. 세 번째는 정책 유지. 네 번째는 종결입니다. 근데 뭐 종결은 뭐 볼 거 없지. 정책 혁신은 완전히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책의 승계하고 유지는, 정책 승계하고 유지는 목표는 유지됩니다. 목표는 그대로 유지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 그런 얘기야. 정책 혁신은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고 새로운 정책으로. 근데 정책의 승계하고 유지는 목표는 유지되는데 목표는 승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승계는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죠. 근데 이 대출 규제에 한계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이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책의 승계예요. 아셨어요? 이런 것은. 반면에 정책의 유지는 이런 거야. 대출을 규제하는데 전에는 대출을 50%만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30% 아니면 20%만 대출을 해준단 말이야. 이건 정책 유지예요. 수단만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하는 거. 오케이? 차이를 알 수 있겠지? 이건 둘 다 목표는 유지하지만 정책의 수단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근데 이것은 정책 수단 가운데 이 범위만 약간 변경하는 것이 유지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136번 1번. 정책의 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해서 틀렸어요.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 혁신은 완전히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니까. 새로운 정책으로. 두 번째, 종결은 끝나는 거예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3번, 과속 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경찰관이 현장에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단속을 대체하는 것은 정책의 승계입니다. 이건 수단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수단이 바뀌는 거잖아. 승계야. 아셨어? 4번. 정책 유지는 현재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우측에 137번 보세요. 거기 보면 박스에 세 번째,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조를 바로 그 위에 계층의 자녀에게 확대하는 경우처럼. 어? 그러니까 137번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정책 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136번은 정답 몇 번? 1번이 틀렸어요. 네. 나머지는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요거 구분되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표치는 도달 안 됐어요. 그래도 성공이야. 네. 구정 잘 세고 근데 리듬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며칠 동안 쉬는 동안 리듬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와서 이제 리듬을 찾으려면 그것도 좀 고통스러우니까 고생이고. 그 연휴 기간에도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
대신 너무 무리는 하고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